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결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불평등 시대와 NFT 메타버스 게임 일부를 강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중에서 텔레그램 관련돼서는 이미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혹시 보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최근에 메타페스티스트를 사칭하고 이미지 및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웹사이트 및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후에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 도메인 및 텔레그램 채널의 이용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조건 접속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 이 영어 내용은 번역되어 있죠. 슬기로운 메타앱 이용 안내, 이 내용 말하는 거예요. 적인 사이트 metaF.global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지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앱이라고 쓰겠습니다. 전문적으로 D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블록체인으로 보완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 안내 및 문의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1:1 문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는 어떠한 경우도 먼저 회원들한테 대화합시다 하고 텔레그램이나 기타 다른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로 메타페스티스트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1:1 문의를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앱 안에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로그인 한 후에 metaF.global에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후에 1:1 문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많은 강사분들이 계속해서 공지해 드릴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다가 해킹 툴을 취임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내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오픈넷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의 기능은 사람 모양, 사람 모양 있는데 보시면 마이 페이지, 입출금 내역, 보안센터, 계정 관리, 그 밑에 1:1 문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1:1 문의예요.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1:1 문의 있죠? 여기에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기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다 넣고 1:1 문의. 근데 일단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카테고리는 회원 가입, 로그인, 비밀번호, OTP 설정하는 거, 관련된 거. 자, 이 카테고리 다 보십시오. KYC, 재화, 캐시 말 등, 입출금, 크립토 카드, 아이템, 결제, 투자, 필리핀 투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 승급, 배당, 메타에스 토큰 배당, 게임, 아레나 레이싱, 배팅 관련된 거, 스테이킹, F 토큰 스테이킹이죠. 메타 F 토큰 스테이킹, 수학, 이벤트 접수, 월드 지사장 업무, 그리고 지사장 업무, 기타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쓰고 설명 내용을 넣습니다. 아직은 사진, 비디오 업로드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죠. 곧 추가 작업으로 완성한다고 합니다. 사진, 비디오 업로드 기능은 추가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쓰고 나면 제출하시면 되죠. 1:1 문의 기능을 왜 쓰느냐, 여기 안에서 보안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이트, 홈페이지, 지갑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USDT는 현금이에요. 그리고 S토큰도 거래소에서 팔면 현금이 되죠. F토큰은 지금 출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빼지 못해요. 하지만 USDT, S토큰은 얼마든지 뺄 수 있죠. 물론 NFT 말도 웹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1:1 문의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계정 소유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밀번호 관리 문제인데요. 비밀번호는 무조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여러분 회원님들의 지사에 문의하셔서 지사장님이 이걸 지원해 줄 수 있죠. OTP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필수죠. OTP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OTP 만들 때, 처음 계정 만들 때 KYC 인증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누가 지원해 줬을 수 있습니다. 지사나 상위 직급자의 도움을 받아 계정 만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도움 받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OTP 설정할 때 구글 OTP 말하는 겁니다. 오센티케이터. 자, 구글 OTP를 반드시 본인의 폰에 설치해서 사용해야죠.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들 폰에 설치해갖고 관리해준다. 좋긴 한데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져요. 언제까지나 사이가 좋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자기 자산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타인이 계정 KYC 인증 OTP 세팅을 해줬다고 할 때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후에 OTP 설정 요령을 반드시 익히셔요. 몇 번 해보세요. OTP만 설정해보고 해제했다가 다시 설정하고 몇 번만 하면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OTP는 비밀번호처럼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책 한 권을 잠시 소개하는데요. 제목이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저자가 모건 하우저. 이 책이 워낙 유명했어요. 전 세계 3천만 부,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계속 베스트셀러로 달린 책인데, 자, 여기에 신문 기사가 국제 뉴스 헤드라인 장식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리처드 포스콘. 하버드에 졸업했고요. MBA 학위를 딴 후에 메릴 린치에서 중역을 지냈답니다. 40인 이하 40명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꼽았는데 여기에 뽑혔죠. 백만장者은퇴해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빚을 내가지고 화장실이 11개나 되고요.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연일 수영장 파티를 열어서 화제가 된 인물인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포스코는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저택은 압류당했고요. 그럼 무일푼이 됩니다. 이게 리처드 포스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개월 뒤에 또 하나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로널드 리드. 고등학교 최종 학력인 그는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고요. 17년간은 백화점의 바닥을 쓸었습니다. 겨우 38살 때 방 2칸짜리 집을 산 뒤에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자벽 로널드 리드가 사후에 남긴 재산은 무려 100억 원.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자, 한 사람은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40대 이미 백만장者은퇴했던 사람인데 파산해버렸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청소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죽고 나서 유산을 보니까 무려 100억 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 100억 원을 남긴 청소부 이야기와 하루아침에 파산한 백만장자 이야기. 자, 무엇이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냥 금리 같은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작가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에 관한 빌 게이츠 이야기도 나오고 워렌 버핏의 놀라운 수익률도 나오고요. 당신이 정말 진짜 부자가 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 워렌 버핏의 이야기, 워렌 버핏이 부를 쌓는 과정을 다룬 책이 2,000권이나 넘는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 책에 안 나온대요.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요,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버핏의 순자산이 845억 달러인데 그 중에 842억 달러가요. 50번째 생일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60대 후반에 번 돈이란 말이에요. 워렌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 돌리는 것은 핵심을 놓친 거죠. 진짜 성공의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장기적인 재무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주변 세상도 변하고 내 목표도 변하고 욕망도 변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책에 릭 게린이라는 사람과 찰스 멍거, 워렌 버핏 세 사람이 같이 일했더라고요. 다 부자였어요. 돈을 벌고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핏과 멍거는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있었고 릭 게리는 부자가 되는 재주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부자로 남는 재주가 없었대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되는 것과
즉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과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끝까지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파국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능력이 또 있어야 된대요. 재주가 더 있어야 된대요.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 먼거의 이야기는 내가 부를 갖고자 한 것은 페라리가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닙니다. 부 그 자체도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가치입니다. 찰리 먼거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요, 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부는 뭐냐?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며 그것이야말로 돈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배당이다. 다시 말해서 찰리 먼거가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뭐다? 부다.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를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차지 않은 시계, 포기한 옷이고 1등승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는요,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부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책을 한 번쯤 제대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추천합니다.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의 가치는 소비에 있지 않습니다. 부는 자유에 관한 것이고 독립에 대한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원치 않을 때는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원치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유, 프리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여기 부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리치와 이 웰시라는 단어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더 리치라고 하는 건 소비부자 이렇게 번역해놨네요. 소비부자. 더 웰스 요거 자산부자래요. 자산부자.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자산부자. 무슨 부자요? 자산부자. 미래의 자유를 위하여 자산을 확보하는 부자를 자산부자라고 부른다. 자산부자는요,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고 자산을 갖는 거죠. 재정적인 성공이 무엇냐고 하는 질문에 모건 하우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한다. 생존입니다. 투자란 재정적 성공이란 생존입니다. 언제나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피 투자 단짝이었던 릭 게리는 사라졌고요. 백만장자 리처드 포스콘 역시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파산하지 않고 전멸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의 방법은 책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장기 게임입니다. 10년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하네요. 10년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를 단기적으로만 보면 성공을 그저 운에 맡기는 셈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 30년, 50년 주식 투자 지금 하는데 꾸준히 매도하지 않고 놔둘 계획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소비부자라는 단어하고 자산부자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자산부자. 전통적으로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지적재산, 지하자원 같은 거. 자, 반쪽은 이렇게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 있는 거지만 또 반쪽은 디지털,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 같은 경우 펀드 투자 이런 것들도 속하죠. 보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블록체인에 의한 코인과 NFT 알면 부자가 된다. 지금은 자산 불평등 시대입니다. 이 개념은 얼마 안 됐어요. 에셋 이코노미, 우리말로 하면 자산 경제. 이 자산 경제라는 단어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불평등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2010년밖에 안 돼. 2010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세 사람이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거 핵심은 뭐예요?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란 관점이 이게 핵심이죠. 자산의 소유 여부와 그 가치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산 이코노미. 핵심이 뭐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다. 이런 자산 이야기.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소득보다 자산 중요성이 증가했다. 셋째,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산 불평등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산 불평등 시대에서는요,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가격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일상 소비재, 서비스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비 물가 상승한다 이 말이죠. 소득이 안 올라가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주로 이제 금융자산, 주식, 채권이나 실물자산, 부동산 등에서 나타나는데,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치 상승을 통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지만, 문제는 자산을 갖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회에서 소외돼서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이 정리 딱 하면 세 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두 번째, 실질 소득 증가와 자산 가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자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진입하기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증가된 거죠. 주택시장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이요, 부동산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요,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자산 기반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약발이 먹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불평등 시대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중앙은행이 국채와 같은 자산을 대량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금리를 낮추고 은행이나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제 전반에 돈을 풍족하게 그러게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금리도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 가요. 다시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과는 이 돈 풀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주식,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부대 효과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혜택마저 받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이런 것 자체가 원래 원하는 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기존 자산 소유자가 이것 때문에 부를 축적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특히 이제 주택 경우로 보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러한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 쓸수록요,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증가라는 원래 기대 효과보다도 자산 가격만 인플레이션 시키는 효과가 더 커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결론은요, 양적 완화,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이나 금융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자산 소유한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지금 자산 불평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금융화라는 초자본주의 논리와 상속이라는 봉건적 논리가 뒤섞여서요, 사회 계급 구조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셋 이코노미, 즉 자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에 눈 떠야 합니다. 기존 자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새로운 자산에 눈 떠야 합니다. 자산을 기반으로 삶이 평가돼요. 자산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본 거죠. 전체 시장에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이 5% 시장에 진입해 있네요. 여전히 주식이 40%, 부동산이 20%, 금융자산이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하자원 같은 게 10%. 여기에 비해서 블록체인은 5%, 지적재산이나
기타 자산들이 다 5%씩이네요. 시가총액으로 볼 때 금이 현재 부동의 1위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있고 8위에 비트코인 올라갔는데 요게 또 다음에 체크하니까 9위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체크를 하니까 7위에 있습니다. 1위가 금, 2위 애플, 3 엔비디아, 4 마이크로소프트, 5 아마존, 6 알파벳, 7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하고 금하고의 10배 정도 규모죠.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자, 자산시대의 급등 테마가 바로 뭐냐? 게임파이예요. 게임파이의 핵심이 뭐냐? NFT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니어 여러분들이, 회원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 여기저기 막 중복되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NFT를 중심으로 우리는 게임하는 플랫폼, 이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의 NFT 게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블록체인 역사를 보면 2008년도에 시작됐지만 자리 잡은 건요 2020년대예요. 2020년에 디파이, 2021년에 NFT, 2022년에 다오, 2023년에서 2024, 25 지금 오픈 AI가 날리고요. 2030년이 되면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서 정리된 거를 인용한 거예요. 표로 디파이, NFT, 다오 2022년이 그리고 2003년에 메타버스 우리말로는 디파이 탈중앙 분산 금융이다. 디파이 자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다. NFT 다오는 탈중앙 자율조직 뭐 다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픈 AI 메타버스 2030년대 블록체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2020년에 디파이 2021년에 NFT 2022년에 다오 그리고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오픈 AI가 날리고 2030년에 메타버스 디파이는요 이자롱자 의미하고 NFT는 소유권에 대한 것, 다오는 고용, 대체 이런 것들이요. 메타버스는요 조용길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디파이가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다. NFT로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발전했어요? 게임파이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디파이가 어디로 발전했어요? 게임파이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NFT와 메타버스 관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디지털 자산 소유권이 중요해졌어요. 바로 NFT, Non-Fungible Token은 대체 불가한 자산이죠. 메타버스 내에서 NFT는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 토지, 의상 같은 다양한 요소로 활용되고 사용자,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소유할 수 있죠.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 투 원 경제. 메타버스 게임에서 NFT 게임은 유저가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실제 돈으로 게임에서 번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NFT는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다른 메타버스에도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죠. 게임과 플랫폼이 상호 연동이 된다. 자, 네 번째, 커뮤니티 중심의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유저가 게임 내 자산을 직접 제작할 수 있고요. 이는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공유하는 데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게임의 중심이 회사가 아니고 유저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창작자는 자산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유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탈중앙화 거버넌스. 메타F 게임, 메타페스티스트 NFT 게임은요, 다오를 통해서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게임의 정책이나 업데이트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로 나갑니다. 유저들은요, 투표권을 가지는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에서는 메타이스 토큰이 바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배당도 받죠. 배당 토큰이기도 하죠. 자, 여섯 번째, 실물과 디지털의 융합이다.
현실 세계 브랜드와 메타버스 게임 안에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현실과 디지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나이키는요, 가상 신발을 팔았어요. 한정판이죠. 재밌는 것은 실제 신지도 못하는 신발인데 가격은 실제 신발보다 더 비싸고요. 이 신발을 팔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신발은 닳아서 없어지는데 이 디지털 신발은 영구적이기도 하죠. 결론! NFT 게임은 메타버스의 경제 기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NFT 게임은 메타버스 경제의 기반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히 3D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와 사회가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말합니다. NFT 게임은요, 그 안에서 우리 유저들이죠. 사용자들에게 소유권, 그리고 수익,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고요. 사용자는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파이에서 P2E, 게임에서 돈 번다. 그러면서 게임파이로 정착되죠. 그래서 게임파이가 발전하는 데는 핵심 요소가 반드시 필요로 하죠.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절대 필요하죠.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과 NFT 기술은 절대적으로 기반이죠. 게임파이는요,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때문에 성장하고 있어요. 게임파이의 핵심 요소로 가면 NFT 자산이 있어야 돼. 그게 게임 내 아이템이든 캐릭터든 토지든 다 NFT로 만들어가지고 플레이어가 이 NFT 자산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유권. 두 번째는 게임파의 핵심 요소가 뭐예요? P2E 모델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번 돈은 암호화폐로 바꿔서 출금해서 현금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를 바꿔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도 있죠. 디파이 통합. 게임파이는요, 디파이의 모든 경제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게임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겠죠. 그래서 금융하고 게임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게임파이 정리해보면 첫째, P2E, 게임으로 돈 번다. 둘째, 스마트 계약, NFT가 결합되어 있고요. 이 덕분에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게임파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메타버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메타버스의 중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타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게임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괜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게임 내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이 바로 게임파이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메타페스티스트라는 아주 최첨단의 게임파이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 향후 전망은 이게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게임 경제가 활성화된다. 다오가 조직됨으로써 전체 플랫폼 발전에 기여하죠. 자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오의 역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게임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원리들이 접목됨으로써 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게 만들죠. 그래서 메타F 그룹은 전 세계의 게임 판도를 바꾸는 회사가 됩니다. 게임파이를 보면 NFT 자산, P2E 모델, 디파이 통합.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정리한 거예요, 지금. 메타페이스티스는 한 단계 더 진보됐다. 엑시 인피니티나 더 샌드박스나 디센츄럴랜드 같은 플랫폼보다 앞서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게임파이와 다오는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이 용어를 자주 쓰지 않아서 일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 다오는 주주 같은 걸 이해하시면 돼요. 주주. 투표권을 가진 주주. 여러분이 S토큰을 구매하시면 바로 다오 멤버죠. 다오가요, 게임 개발이나 재정적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투명성과 커뮤니티. 게임 프로젝트가 바로 다오 활동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회원이 곧 주인이 되는 거죠. 타 S토큰으로 메타 ST는 투표권과 배당권을 갖고 있는 메타 S토큰을 발행했어요. 끝에는 이제 크립토펑크에서 BAYC, 엑시 인피니티를 뛰어넘는 메타페이스 티스트.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대목에서 뭐죠? 예, 엑시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엑시를 개발한 회사는 스카이 마비스 베트남 기업이고요. 2018년도에 시작됐죠. 그 초창기에는 이더 기반을 하다 이제는 사이드 체인 로닌 개발했죠. 로닌. 게임은요, 요거는 포켓몬과 유사한 턴제 배틀 번식 브리딩 시스템. 그래서 사용자는 핵시라고 하는 NFT 캐릭터를 수집하고 전투하고 교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이거는 우리 메타페스티스 만드는데 성공한 모델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된 거죠. 이거 폭발적으로 성장이 언제? 2020년부터 21년까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인기 폭발합니다. 하루에요. 접속 유저 수만 게이머 플레이어가 200만이나 돼요. 엄청나잖아요. 자, 이런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SLP는요, 실제 화폐로 환전이 되니까 게임으로 돈을 버네! 라고 해서 P2E의 모델로 간판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덕분에 NFT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계기도 되죠. 여기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게 두 개가 토큰 있죠. AXS. 얘는 우리의 메타 S와 유사하지만 하나 더 다른 거는 우리는 배당을 주는데 얘네들은 스테이킹 이자를 준다네요. SLP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로 보면 메타캐시랑 유사한데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너스 주기 위한 거죠.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이탈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딴 데로 가버렸어요. 결정적인 한 방은 KO 펀치가 뭐예요? 로닌이라는 자체 사이드 체인이라고 나오죠. 로닌. 로닌이 해킹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6억 달러 규모로 탈취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거 믿을 만하냐? 보안이 생명인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요, 게임 콘텐츠도 저게 빈약해가지고 맨날 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게임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제도약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발전시키고 있다. 타 H NFT 말은요, 어느 날인가 이 한 마리가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100만 마리에서 좀씩 줄어들고 있죠. 회사로 다시 들어온 말들은요, 가차 없이 다 100만 마리를 20만 마리가 될 때까지 죽여 없애죠. 잔인한 것처럼 들리죠. 숫자가 줄어들면 그 가치 상승은 뭐 100만 마리가 20만 마리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아니에요. 가치가 수십 배 상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이 경마 출전 횟수가 많고요. 우승 횟수가 많으면 이 역시도 수익에 영향을 미치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준 게 뭘까요? 바로 경매 시스템이에요. 수백억. 이거 이미 앞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죠. 수백억에 매매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억대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아파트 한 채 되는 것도 시간만 남은 거죠. 우리 메타피스티스의 메타버스는 뭐냐?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경마를 테마로 한 메타버스로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경기장도 만들고요. 우리가 채널방 열어가지고 경기하는 것도 있고요. NFT 소유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경기 출전시키면서 수익 가져가는 거 있고 회원들 구조 안에서 작동하죠. 앞으로 경기장 안에는 기업 광고 스폰서들이 광고 노출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가면. 결론으로요. 메타페스티스는 단순한 NFT 게임이 아니고 재미있는 경마 요소를 가미한 웹3로 정교하게 그래서 얘는 NFT 플러스 PT 플러스 우리가 실시간 스포츠 시뮬레이션 이게 e스포츠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과 소유와 수익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 P2E의 미래 웹3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겁니다. 10년 안에 이런 게임 플랫폼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메타베이스드 생태계는요. 현존하는 모든 P2E 게임을 능가하는 차세대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년 안에 그래서 이런 게임 플랫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투표도 하고
배당도 주는 토큰이 하나 있었어요. 메타에스. 메타에스 토큰은요, 총 발행량이 2억 개밖에 되지 않아요.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사야 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회가 있으면 사면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했더니 그날 좀 쭉쭉쭉 올라갔죠. 지금 이거 일봉이죠, 일봉. 매일 오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올랐죠.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팔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동안은 너무 300원대 이러니까 못 팔다가 600원, 500원, 600원 됐네. 잘 됐다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메타이스 토큰은 언제가 가장 싸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뭐예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5만 원어치도 사고 10만 원어치도 삽니다. 여기 시니어 분들 계시죠? 토큰 구매 무조건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갑을 만들어야 될 수 있죠. 뭐 거래소 지갑. 거래소 지갑 만드는 방법은 별도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주클럽 저 채널 주소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링크도 우리 소개하는 여러분 텔레그램에 공지에 오늘 강사 공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주소 다 넣어놨습니다. 이 주소 자동으로 들어오시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소 가입법을 치면은요. 거래소 등록하기 영문에 더빙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등록 방법 이렇게 보셨는데 안녕하세요. 메타페스티스트 익스체인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접속하세요. 국가를 선택하세요. 국내에서 가입을 시도한다면 자동으로 한국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에서 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캡처 이미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여기 지도하다 보니까 폰에서 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PC에서 당연히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만드는 게 더 쉽지만 폰에서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따로 익히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만들다 어려우면 문의하세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설명해서 만드는 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드셔야 되죠? 필수예요. 메타페스티스트 거래소 지갑을 만드셨죠? 그러면 틈틈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1,000원도 싸고요. 앞으로 5,000원도 쌉니다. 심지어 10,000원도 쌀 때가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사다가 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죠. 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강사님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각 지사에는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문의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메타페스티스트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S토큰, 메타이스 토큰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제 가격이 오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이럴 수 있죠. 그 나기론 강사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했더니 아이고 고맙네. 이게 20배 오르네. 50배 오르네.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도요 강의 들어주시라고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나머지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